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헌법재판소 결정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결정내는요, 수업하시는데 가장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떠한 국가 공권력의 행사, 특히 그 중에서도 법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 위헌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심사 방식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에 독특한 게 있으면 그거 하나씩만 체크를 하시고, 사실은 이제 교재에 거의 다 있는 내용들인데 그와 관련해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헌으로 봤다, 합헌으로 봤다 그러는데 위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기억이 안 나면 합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헌재 결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 국회에 이제 청원을 하려면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지방의회 청원할 때도 지방의회 의원 1명 정도의 어떤 그 소개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소개가 뭐냐면 반드시 소개하라는 게 1명 정도 국회의원이 들어보고 그건 참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했을 때 국회 지방의회 청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1명 정도의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도 동의를 안 하는 정도 사안은 아무리 국민의 이제 청원권을 보장을 한다 하더라도 국회나 지방의회도 행정의 능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까탈스럽게 해놨느냐,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합헌입니다. 두 군데 다. 청원 결과를 통지를 해준데 이 청원 결과는 수리해서 심사해서 알려주기만 하면 되지 그 사람에 대해서 원하는 바대로 꼭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그때 원하는 대로 들어주면 참 좋은데 이제 안 들어주더라도 청원으로서의 역할은 다 한 거예요. 따라서 이 통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이 통지 의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권력의 행사를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4번에서 보시듯이 예를 들어서 청원의 결과가 청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나의 권리 의무를 침해한 거냐, 들어주면 좋은 거고 안 들어주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반사적 이익의 개념이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의 대상이 안 됩니다. 즉 나의 권리 의무를 건드리는 영역이 아니에요. 들어주면 좋은 영역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으로 보질 않습니다. 공권력의 불행사로 보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의 미진한 거다 뭐 이렇게 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소원의 대상도 안 되고, 특히 이제 우리의 권리 의무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법원의 판결문이거든요. 판결 같은 걸 할 때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뭐 얼마를 지급해라, 피고는 뭐 얼마 무슨 피고가 행한 무슨 처분을 취소해라, 혹은 피고인이 유죄임을 선언한다, 이렇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이렇게 해서 민사소송, 행정소송, 형사소송에서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따라서 그 판결 주문 밑에 이러이러해서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겠죠. 이유를 쭉 쓰게 되는데 그와 같은 판결문에 쓰는 정도의 이유를 왜 청원에 있어서는 통지하는 그 통지문에 명시를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 의무화시키는 거 의무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방금 보신 것하고 맥락이 같아요. 판결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권리 의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그 자체가 권력적이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쭉 명시를 하지만 청원에 있어서의 통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을 의무 안 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합헌입니다. 지금 현행 제도대로 국회의원의 소개가 필요한 거, 지방의회 의원의 1명 정도의 소개가 반드시 필요한 거,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그 결과 이유를 반드시 명시할 의무도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다음 보시면 이제 수용자라고 하면 이제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이죠. 발송하는 서신이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제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거. 자, 이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청원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거냐? 아까 얘기했듯이 국회의나 지방의회 소개를 받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왜 이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느냐? 자, 그 정도의 절차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합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시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자에 대해서, 자 이게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불문하고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만약에 하게 되면은 처벌하는,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로비스트입니다. 로비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비가 외국 같은 경우에는 로비가 뭐 정말 선망의 대상인 직업 이러다 뭐 이렇게들 얘기들을 하는데, 특히 무기 거래 같은 거 규모가 크잖아요. 그 로비에 있어서의 어떤 거래를 성사해 주면서 마치 부동산 거래처럼, 그렇죠, 공인중개사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로비라고 하는 건데, 자, 이와 같이 순수한 사적인 부동산을 사고 파는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뭐 무기 같은 걸 구입하는 것은 국방부가 구입을 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또 그게 집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무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선에 대해서 정말 제일 좋은 가격에 사주고 그 속에서 자기의 어떤 마진을 취하는 로비스트라고 하는 거겠죠. 자, 이것을 우리는 불법으로 보고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하고 다르게, 미국 이런 데와 다르게. 따라서 이와 같은 것들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 청원권이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그 로비스트라고 하는 것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 청원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공무원 직무에 대해서 알선하다 보면은 뭔가를 이제 알려고 하는 그와 같은 권리와 관련해서는 이게 문화적인 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래서 우리가 그 문화적인 차이에 있어서 이것을 로비스트를 합법적인 제도로 볼 거냐 불법적인 제도로 볼 거냐 그것은 결국 입법부 즉 국회에서 정할 나름인데 지금 국회에서 법률로 그러죠? 이런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허용하지 않는 것을 취하는 거. 자, 이 부분은 충분히 입법부의 재량 범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논리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반드시 인정이 돼야 되고 이 역행하는 법률은 위헌이다 이런 선언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국 합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청원권에 대해서 봤고요. 청원권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 좀 저를 도와주세요 해서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많은 그런 영역이었다면 이제 재판 청구권은 물론 이 재판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청구권적 기본권에 꽂히긴 한데 그러면 재판 청구권은 내가 청구하면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청원권처럼 어떤 국가기관이 혼자 심사숙고해서 알려주는 결과에 만족 혹은 불만족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것과 다르게 재판 청구권은 그 공정한 사람 앞에 가서 판사겠죠? 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 없이죠. 원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하고 물론 그 속에서 지면 이제 그건 승복을 해야 되겠지만 청원권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주로 어떤 얘기를 하죠? 청원권은 원고와 피고가 있을 때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다. 거기에 대해서 다투는 게 행정소송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청원권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청원권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정책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피고가 바꿔주면 좋고 안 바꿔주면 많은 영역이라면 소송은 재판 청구권은 제3의 공정한 사법부의 판사 앞에 가서 행정부도 나도 동등한 입장에서 원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장하고 입증해서 싸워보고 물론 그 결과에서 판사는 어떤 게 진실인지 사실관계를 확정하겠죠. 과연 이런 일이 있었는지, 음주운전 사실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법에 따라서 법의 한계를 준수해서 판결을 해야 될 터인데 그 법을 이제 법적 전문가인 판사가 해석을 할 거예요, 그죠? 법을 해석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 법을 찾아서 해석을 한 다음에 지금 사실관계가 누구 말이 맞는지를 한 다음에 그걸 확정한 다음에 이 두 개를 매치를 시키면 과연 이와 같은 행위가 법에서 허용되는 행위인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인지 누가 잘못한 것인지가 가려지겠죠. 시비가 그걸 해주는 게 재판 청구권이야. 그래서 재판 청구권은 주의하셔야 될 게 내가 판사한테 가면은 다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판사가 또 내가 억지 주장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주는 건데 제일 이상적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1, 2, 3단계로 사람인 이상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세 번째까지 대법원의 결정 판결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승복하자 이런 사회적 약속 합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재판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 본질적인 내용은 법관이 제일 공정한 법관이 누구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없는지 사실관계를 확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이 과연 뭔지를 찾아내서 그것이 어떻게 해결하라고 뜻이 담겨 있는지를 해석을 한 다음에 법률을 해석한 다음에 두 개를 매치를 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와 같은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내가 확인해 그것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특허와 관련해서는요. 특허청이 이렇게 처분을 하잖아요. 뭐겠어요?
지금 다투는 분쟁의 주체가 각각 우리인데 아이폰 니네가 아니라 삼성 니네가 개발한 거 맞아. 그리고 특허에 대해서 처분을 해줬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이 처분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여기 이제 어필을 하고 거기가 이제 안 받아들여지면은 요 바로 위에 있는 특허 심판원에 간단 말이에요. 이 특허 심판원이 행정 심판이겠죠? 전문적이긴 하지만 판사처럼 공정하진 않아요. 여기서 해보고 안 되면 이제 뭐 1심, 2심, 3심 만약 이렇게 여기는 이제 사법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행정 소송의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그런데 1심, 2심, 3심을 생략을 하고 특허에 관한 것은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특허청에서 행한 처분에 대해서 특허 심판을 거친 다음에 바로 대법원으로 가라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심, 2심은 뭐예요? 사실심이죠.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누구 말이 맞냐, 그런 일이 실제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다 증거로 확인하는 과정이고 여기는 이제 모든 증거에 확인된 이 항소심의 판결이 법리적으로 문제 있느냐 없느냐만을 따지는 법률심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까지는 사실 공정치는 않아요. 그 다음에 바로 대법원으로 가면 사실심에서의 어떤 누구 말이 맞는지를 확정하는 기회가 박탈되게 되겠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위헌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특허 쟁송에서 이와 같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합해서 쟁송이라 그래요. 쟁송에는 심판하고 소송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특허청에 대해서 처분에 대해서 특허 심판원에 가서 심판을 한 후에 바로 대법원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실심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박탈돼 버리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법관이 누구 말이 맞느냐 법 해석 적용하고 매치시키는 그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위헌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재판 청구권의 위헌성 심사 기준은 합리성의 원칙이라는 게 완화된 심사 기준이죠. 완화된 심사 기준. 왜? 합리적이라는 것이 합리적 사유 있으면 차별할 수 있는 평등 원칙에 의한 심사. 그 다음에 이 합리적 사유가 없으면 자의적이니까 자의성 심사. 자, 이런 것들은 다 완화된 심사 기준인데 그 이유는 재판 청구권은 자, 이게 이럴 때 너의 권리가 있고 이럴 때 너의 권리가 없다. 민사소송, 민사법, 민법.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유죄고 이건 무죄다. 형법. 이건 적법한 처분이고 이건 위법한 처분이다. 행정법 이런 권역에서 실체적인 영역에서 이게 사실관계가 이렇다라고 구별하는 게 아니라 자 누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 이걸 밝혀나가는 과정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절차적 기본권이에요. 절차. 절차는 우리가 관악산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길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길을 선택을 하든지 간에 아무래도 입법부에 굉장히 재량이 넓게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재량이 넓게 부여가 돼서 혹시라도 재판 청구권에 있어서의 어떤 길, 절차적 기본권이 갖는 속성 때문에 이것은 그게 위헌이다라고 보기 위해서는 정말 명백하고 심한 하자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절차적 기본권으로서 입법부에게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위헌성 심사 기준은 완화된 심사 기준, 즉 합리성 원칙에 따라 심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빼고 형사소송에서도 그냥 짜질구리한 거 빼고 진짜 좀 중요하고 큰 사건에 대해서 특히 합의부 사건에 대해서 합의부라고 하는 것은 1심부터 판사가 3명 모이는 걸 합의부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고등법원은 당연히 3번이고 3명이 모이고 합의부고 그 다음에 1심은 좀 짬밥 높은 판사가 하는 게 단독 판사라가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1심부터 판사 3명이서 모여서 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사건은 막 먼채 징역형이 막 20년, 30년 이러니까 셋이 모여서 하잖아요. 이런 데만 국민참여재판. 우리는 배심원제가 없지만 배심원 비슷하게 국민들을 참여시켜 가지고서 여기서 이 기속력이 있으면 이제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법관이 아닌 사람에 의한 재판이 되니까 안 되고 여기 기속력은 없지만 뭔가 국민의 뜻을 물어보는 그래서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국민 참여 재판 받을 권리가 자 헌법상의 재판 청구권 이게 뭐냐면은 헌법상의 기본권 권리냐 헌법상의 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권이면 법률로서도 없앨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이 밑에 법률상의 권리라고 하면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한 권리는 우리가 소멸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법률에 의해서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이 제도 몇 번 시행해 봤는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헌법상의 권리 혹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게 되면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상의 재판 청구권 그리고 헌법상의 권리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법률에 의해서도 삭제될 수가 있고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얼마든지 국회에서 정하기 나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4번도
국민참여재판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아니다 이런 뜻을 이렇게 바꿔놨죠. 헌법상의 청구권 이렇게 아닙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 헌법 27조 3항의 헌법 규정으로부터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느냐고 헌법 27조 3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래서 여기는 모든 국민이잖아요. 그럼 모든 국민이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가져서 나도 지금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나도 빨리 내일까지 재판해줘 이런 권리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권리. 자, 이건 규범이죠. 27조 3항에서 모든 국민에 대해서 규범을 정한 거고, 자, 이 실질적으로 그 규범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해줘라는 권리가 있기 위해서는 절차적 기본권은 길이 여러 개니까 그 속에서 절차적 기본권에 대해서 보장한 각 법률, 그죠? 그 법률에 해당돼야 되고 또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처분 같은 걸 받아서 확정이 돼야 비로소 권리가 구체화되는 것이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래서 오늘 내가 접수하는데 내일 3시까지 해줘. 이런 권리는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규범은 누구나 다 위한 거고요. 신호위반 안에는 딱지 뜬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중에 지금 신호위반한 나였을 때 내가 이제 신호위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딱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침익적인 거고, 수익적인 것에 대해서 자, 이러이러한 사안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해 줍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그 모든 국민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판 보조금을 줍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거기 해당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 밑에 있는 법률에 의해서 혹은 나중에서 그 법률에 따라잡은 행정부의 처분에 의해서 뭔가 확정이 돼야 비로소 구체화된 권리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차적 기본권도 바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같이 국가를 상대로 요구할 수 있는 수익적인 영역이에요. 수익적인 영역. 국가로부터 침익적인 영역은 국민 갑이 이렇게 갖고 있는 재산이나 신체에 대해서 야, 너 침해하지 마 이렇게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구체적 권리에 대해서 자유권적 기본권에서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데, 사유권적 기본권이라든가 혹은 어떤 절차적 기본권, 국가가 어떤 절차를 레일을 깔아줘야 비로소 생길 수 있는 이런 영역에서는 바로 헌법에 의한 그 규범으로부터 바로 권리가 구체화된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당일에 이의한 사람이 배당 이의에서 이게 소송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이 망했다, 회사가 망했다. 그러면 회사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빚쟁이들이 돈 받으러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순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당권을 잡아놓은 사람이 우선이고 저당권을 안 잡아놓은 사람은 후순이고, 저당권 잡아놓은 사람 사이에서는 또 시간적인 선순위자가 우선이고, 그러니까 먼저 저당권 먼저 설정한 사람이 다 가져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순위 그리고 혹시라도 남는 재산이 있으면 일반 돈 빌려준 채권자들이 n분의 1로 가져가는 거예요. 물론 이 n분의 1도 액수에 비례해서 가져갑니다. 근데 이제 이 저당권보다도 훨씬 우선하는 게 뭐 부담금, 국세, 나아가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혹시라도 그 회사가 종업원들이 많은 회사였다. 그러면은 근로자들의 3개월치 임금, 3년치 퇴직금 이런 거는 무조건 먼저 최우선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순서가 있는데 그게 이제 배당의 순서인데, 이 배당의 순서에 대해서 누군가가 잘못됐습니다라고 문제를 잡으면 열리는 게 배당 이의예소예요. 배당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재판이 열리는 게 배당 이의예소인데, 배당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의소를 제기한 그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첫 날짜부터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실 재판 절차가 쭉 진행되는 거에 있어서 민사소송 같은 데서 대의 기본 원칙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죠. 원고가 2번 이상 불출석하면은 소를 내리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취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것은 여기는 유일하게 딱 첫날 변론이라는 그 차이는 있지만 첫날 변론에 딱 한 번 일회출 불출석했다고 해서 소를 취한 것으로 간주를 해버려요. 본다는 게 간주입니다. 간주, 의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내가 그날 진짜 배탈이 나서 못 나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 이의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그걸 주관하는 사람이 청산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법원에서 선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람이 첫날부터 출석 안 하면은 사실 지금 회사는 망했고 빚받을 사람들은 지금 초조하고 지금 신속한 종결을 지금 바라고 있는데, 이거 지금 이게 소송이 들어가면 시간이
끌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합당한 사유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합헌입니다.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그냥 참고로 들어두세요. 그 다음에 신청인이 위원회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를 하면 이거는 자 얼마 드리겠습니다 라고 지급 결정이 행정처분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재판상 화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이것도 간주입니다. 재판상 화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거.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재판상 화의가 뭐냐면 판사 앞에서 실은 내가 1억 달러는 소송 제기 중이고 이쪽에서는 1억이 아니라 5천이다. 그래서 서로 다투고 있는 도중에 원고하고 피고가 판사 앞에서 그냥 우리 7천에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둘이 분쟁이 우리끼리 손잡고 끝내는 거죠. 자, 이건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돼요. 그죠?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얼마든지 사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재판상 화해가 되는 것으로. 화해가 되면은요, 1심의 판결도 아니에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효과가 생겨요. 그게 재판상 화해입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판사 앞에서 둘이 그 금액에 실체는 1억을 빌려준 게 맞지만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그냥 7천에 합의 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끌고 가봐야 서로가 손해인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그냥 재판상 화해로 보는 거. 저게 이제 가장 깡패인데 이건 이 재판상 화해로 보는 판사 앞에서 화해로 보는 효과를 혹시라도 어떤 내가 이제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이다 배상금이다 받으러 간 사람이 자 국가 보상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제 국가 그 전담하는 위원회에 가서 제가 받을 보상금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얼마래. 이게 이제 지급 결정을 해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를 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거. 근데 그게 지금 보상금 같은 경우는요. 되게 보상금은 여러 사람들이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이게 단계별로 등급이 다 나눠져 있고 그 등급에 해당되면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보상금 지급 결정이 내가 3등급이다. 3등급에 대해서 받는 금액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우면 이제 소송으로 가면 되거든요. 소송으로 가더라도 사실 실제 이기는 경우도 드물더라는 거지. 왜? 딱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를 했다. 나중에 그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족이 생겨서 다투려고 보니까 재판상 화의가 성립된 것으로 봐서 더 이상 다툴 수가 없게 돼 있더라.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수임무 수행자가 이제 북파간첩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재판청구권 침해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 위원회가 굉장히 위원회 결정이 공정하고 그 위원회 결정에 보상금 결정에 동의 안 하고 가서 재판받아서 판결이 나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보상금에 관한 그 위원회 지급 결정하고 법원의 판결하고 별 차이가 별로 없는 영역이고. 자, 근데 이 다음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합헌이에요, 합헌.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동의를 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이 나름 좀 신뢰가 간다는 얘기죠. 우리 헌법재판소가 볼 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실제 가봐야 법원에서의 판결도 별반 그 보상금의 위원회 결정하고 다르지도 않고 차이가. 근데 보상이 아니라 배상이 있어요. 배상. 이 배상은 위법한 것에 대해서 하는 게 이제 손해배상의 준말인데 국가배상이 대표적인 애인데 국가배상은요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다 줘요. 어떤 구간별로 기준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배상 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법원의 판결하고 편차가 큽니다. 나아가서 배상받을 때 이걸 전담하는 국가배상심의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국가배상심의회 가면은 실제 너무 낮게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30%를 밑돈다 그랬어요. 평균이. 그러니까 심의회 배상 결정에 동의를 했다. 자, 동의를 했다. 근데 나중에 재판상 화의가 성립된 것으로 역시 간주가 되더라. 근데 알고 봤더니 국가배상법 16조는 나중에 그 동의는 했지만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를 삼으려고 했을 때 그 편차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 위원회가 이 배상심의가 너무 엉터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거다. 그래서 합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보상 나오면은 합헌이고 배상 나오면 유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점이 들죠. 아니 배상 결정에 동의를 해놓고서 나중에 왜 딴소리를 하느냐. 자, 잘 보세요. 내가 지금 공무원의 위법한 불법 행위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근데 치료비도 없어요. 병원에서는 자꾸 나가라 그러는데 배상액에 대해서 국가한테 달라 그랬더니 국가가 배상할 게 없다고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가가 내가 배상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주면 이의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는 받아야 될 돈이 있고 그 금액이 한 1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는 자기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분쟁이 생겼죠. 그럼 이걸 가지고 법원에를 가야 되는데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반드시 먼저
배상심의를 거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상심의를 거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가는 거죠. 배상심의에 갔더니 3천만 원 주겠대. 3천만 원 주겠다고 덜컥 배상 결정을 하면 그거 주는 거예요? 그럼 준다는 거예요? 그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일반인들 받겠죠. 받는단 말이에요. 동의하거나 지급에 동의하는 게 받아요. 받아서 치료비를 다 썼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좀 치료가 다 된 상태에서 뭐 치료받는 과정에서도 그 병원에 가면은 그런 거 이제 고참자들이 많으니까 들리는 말에 나는 3천이 아니라 1억이 해당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소송을 다시 제기하려고 봤더니 법원에 갔더니 그거 당신이 그 3천만 원 배상 결정에 동의하고 지급받아서 써버린 이상 이거 재판 안 되는데 이렇더라는 거예요. 뭐가 돼서? 재판 상환회가 성립되는 것으로 봐서. 자, 이게 국가배상 청구권에 신청인이 배상금 지급 결정 등에 동의한 때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아니고 그 다른 사례인데 국가배상 결정이 떨어지기 전에는 그 국가배상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서 이 재판 청구권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가야 된다? 배상심의를 반드시 먼저 가라. 먼저 가라. 그게 이제 국가배상법 구조의 내용인데 먼저 가라는 거고 가서 혹시라도 돈 받으면 끝이다. 돈 받고 이거 하면 끝이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이제 문제 삼은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배상심의에 먼저 가라는 것은 합헌인데 뭐 이거야 가라고 할 수가 있고 문제는 여기서 지금 지급에 동의하거나 돈 받으면은 재판상 항의로 보는 거 이거 위헌이야. 그래서 지금 이게 위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위헌이 된 거고 사실은 이 부분을 국가배상법에서 고치면서 이거는 합헌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뜯어 고쳐서 배상 심의를 반드시 안 가도 되는 절차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배상 심의 결정에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는 것은 이거는 위헌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보셨다시피 특수임무자들의 어떤 수행에 대해서는 보상은 딱 정해진 기준대로 나간다 그랬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싫다 그러고 법원에 가서 다퉈서 실제 이긴 사례하고 비교를 해도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합당하다 그래서 합헌이 나온 거고 이건 합헌. 같은 맥락에서 세월호 관련해서도요.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도 신청인이 배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배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지금 표현이 그렇지 세월호 배보상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배상금이라는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뭐를 떠올리셔야 돼? 보상이라는 느낌을 떠올리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봤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가배상위헌, 나머지 보상 다 합헌. 그 다음에 세월호는 배상이라는 표현은 있지만 보상으로 이해를 하셔서 이것은 합헌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주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잘 좀 정리를 해두시고 조금 여러 개 되시면 국가배상에 대해서 위헌 결정할 때 반드시 먼저 재판하기 전에 배상 심의에 갔다 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합헌 결정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합헌 결정에는 기속력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전의 학계에서로부터도 뭐 별로 공정하지도 않은데 자꾸 먼저 꼭 가라 그래. 재판이 딜레이 되는 효과만 있고 그래서 이거는 법 개정으로 없애버렸어요. 법 개정으로 없애서 이제는 배상금에 대해서 국가가 하고 불합의가 되면 바로 법원으로 가도 되고요. 배상심의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내가 가도 되고 또 거기서 실제 받고 동의를 하더라도 추가분인 7천만 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질 않기 때문에 다시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좋게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것과 관련해서 배상금, 세월호 배상금에 대해서는 배상이라는 표현은 있지만 사실 이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 지금 배상금이라는 표현이 쓰여 있지만은 배상하고 보상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봤다. 그래서 배상이라는 표현이 있어도 이거는 합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해도 더 쉽겠네요. 지금 드는 생각이지만 국가 배상에 대해서만 위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쉽겠습니다.